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저희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시작합니다. 저는 허잼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원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지훈입니다. 꽉 찼습니다. 네. 지금 의자가 옆에 네. 붙어가지고 부장님이 움직이면 내가 일로 가고 동훈 씨, 재무일과 움직이면 내가 일로 가. 가운데 샌드위치 잘하셔야 돼요. 아 지금 네. 이게 시장의 변동성 같아요. 이쪽에서 움직이면 일로 따라가고, 갔다가, 저쪽으로 움직이면 따라가고. 일로 갔다가.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는 약간 뭐 쏠린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조금 아침 개장보다는 빨간 불들이 쫙 분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가 2%대 반등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도 낙폭 조금 줄여가면서 0.8%, 0.7%대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5.8%, SK하이닉스가 4%대, 그리고 삼성전기가 2%대 상승을 하는데 이게 또 이제 10시 구간에는 그 변으로 시작하는 그 동성이요, 오시잖아요. 동성. 예, 동성. 네. 어떻게 이번에도 10시 우리 상승 요정이 오셨으니까 아, 다행이다 진짜. 무서워서 못 오지 않을까요? 저는 일단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 뭐 반도체에 대한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구간이고 네. 일단 외국인들의 어떤 선물 포지션을 좀 보면 네. 일단 개인들의 1차 청산 물량은 어느 정도 좀 보았다. 음. 외국인들은 우리가 못 보는 걸 뭔가 보았다라는 네. 것으로 좀 긍정적인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이 방송을 보시는 삼성전자 관계자분들이 계신다라면 네. 지금 삼성전자는 똥줄이 탑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일단 뭐 15조에서 20조 정도의 직원 성과급을 위한 충당금이 지금 쌓여져 있는 상태고 그렇죠. 그러면 올해 또 4분기 실적 발표할 때도 또 뭐 러프하게 한 20조 정도의 또 충당금이 또 쌓인 상태에서 네. 이거 주식으로 직원들에게 줘야 됩니다. 그럼 주식을 사야죠. 사야 됩니다. 사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영업일수를 올해 연말까지 따져보면 네. 하루에 5천억 이상 사야 돼요. 되게 많은 예. 금액이네요. 아니, 따져보시면 여러분 네. 캘린더로 따져보시면 오. 하루에 5천억을 삼성전자를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SK 하이닉스에 대한 노이즈가 또 발생을 했는데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2분기 실적 컨센은 66조에서 70조가 아니다라는 점을 인정하고 지금은 60조다. 그냥 편안하게 생각하셔가지고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뭐 목표가를 뭐 높였냐 떨어뜨린 이것보다도 네. 일단 SK 하이닉스의 러프한 실적은 60조가 컨센이 됐다라는 부분들이 있고 그럼 3분기 컨센은 얼마가 되냐면 75조에서 80조입니다. 그런 부분들 LTA가 2분기부터 반영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뭐 마소 쪽에서 LTA 계약이 나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보전을 할지 3분기 이것도 관심 또 모니터링 해야 될 대상이니까 이런 것들 좀 가감하면 각도의 부분에 대한 실망감과 노이즈가 발생한 건 인정. 그건 네. 팩트니까 이렇게 쭉 올라다가 경사도가 이렇게 약간 경사도가 좀 완만하게 간 거를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 이 부분들도 오늘 이 시간에 포인트. 뭐 하루 한 시간 만에 다 해결할 수는 없는 그렇죠. 부분이지만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합리적 뭐 추정 뭐 이런 근거를 한번 좀 찾아봅시다. 저희 MC석에서 이렇게 또 저쪽에서 이제 말씀을 많이 해주시니까 저도 전달할 메시지가 있어가지고 아, 예, 중요한 거 해야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미나 안내를 제가 담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하는 줄 알았어요. 네. 시장 분석하려는 줄 알았어요. 자, 우리 NH투자증권이 네. 여의도 본사에서 지금 아까 우리 도훈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변동성이 아니 넥스트장에서도 예측이 안 되고 시작을 하고도 다음 한 시간이 또 전망이 그렇죠. 무의미한 날들의 연속이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들 고민 저희가 여의도 본사에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민재 차장님 그리고 서영재 과장님께서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1부 주목할 K원전 전력기기 핵심주, 2부 AI 공급 병목에서 찾는 투자 기회라는 주제로 7월 20일 월요일 오후 3시에 문 활짝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자리도 꽤나 넉넉하게 저희가 마련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링크 통해서 신청하시고 여의도에서 여러분들 고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7월 20일 월요일 얼마 남지 않았고요. 여러분들 지금 바로 혹시 이거 클립으로 보시는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란이나 아니면 고정 댓글에 저희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 네. 신청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료입니다. 음. 자, 그러면 오늘 저희는 이분을 아침엔 투자에서 만날 줄이야. 네. 왜 이분을 모신 걸까요? 이분을 기다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짧게. 네. 오랜만입니다. 금시공 장호진 대표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기다렸습니다. 아, 네. 대표님. 예, 많은 분들이 장우진 데려와라, 장우진 데려와라. 그래가지고 진짜 데려왔습니다. 일단 저희가 데려왔는데 사실 지난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게 하락장에서
또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걸 굉장히 좀 불편해하신 분들이 계시긴 했었어요. 아시죠? 예. 틀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사실 크죠. 시장 그렇죠. 하락한다라는 소리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그렇지만 이게 뭐 늘 낙관만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비관론자도 아니셨잖아요. 근데 네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때 장우진의 이야기를 다시 우리는 곱씹어 봐야 된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지금의 장세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은 가장 컸던 건 유동성입니다. 유동성. 네, 유동성이 빠져나가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느꼈고 그 느낀 것들을 이제 많은 분들이 실적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유동성이 빠져나가면 실적 가지고도 못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빠져나갔던 것들을 좀 민감하게 대응하셨다면 이번 시장에서 많이 지켰을 거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반대로 다음에 또 유동성이 들어오는 시기가 오면 우리는 굉장히 큰 기회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 전체 시장에서 유동성이 먼저 있는지 없는지를 굉장히 면밀하게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산업과 기업을 보는 게 저는 맞다. 저는 심지어 스몰캡 애널리스트 출신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바텀업에 굉장히 최적화돼 있던 사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으로 인해서 굉장히 피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그런 타격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똑같이 실수할 수 있다는 걸 알고서 얘기를 드렸던 거니까 너무 이제 뭐 나무라거나 그러지 네. 마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재료가 수급을 이기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최근에 진짜 많이 했어요. 네.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반도체 펀더멘털 달라졌습니까? 조금 달라졌습니다. 조금 달라졌어요? 네, 좀 변한 거 달라졌어요. 없다라고 늘상 얘기를 많은 달라졌다니? 분들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네. 반도체라고 하는 것은 시클리컬이고 네. 어떤 사이클이라고 하는 게 반영이 되고 과거 있는 산업인데 그랬죠? 어쨌든 지금 PER 뭐 예를 들어서 뭐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면 네네. 내년에 또 내후년에 영업이익을 따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좀 약간 우려하고 있는 거는 펀더멘탈에 대한 약간 노이즈라고 하는 거는 감익 이런 내용들이 서서히 나오기 시작했다라는 점이죠. 네. 감익되는 거 아니야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네, 감익이요. 그러니까 컨센서스보다 좀 떨어진 거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도 사실 펀더에는 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센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이 좀 변동성을 더 확대시킨 거 아니야. 뭐 쇼감만 이런 수급적인 내용들은 차치하고 네.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러니까 굉장히 하이 퀄리티 약간 뭐랄까요 AI 프로그램을 쓰는 테크 입장에서는 너무 토큰 가격이 비싸니까 나는 좀 가격을 좀 저렴한 것들을 여러 매체를 사용해서 일단 믹스해가지고 그렇게 하나의 작품을 하나 만들고 싶어라는 거에 대한 네네. 니즈가 그런 것들이 반도체에 미치는 다소 심리적인 펀더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저는 사실 펀더멘털이 변했냐라는 질문에 이렇게 변한 부분들이 살짝 있다. 그걸 시장이 좀 불편해한 부분들이 있다라고 답변을 처음 받아봐가지고 저도 그 약간 대답인데. 지금 충격받았어요. 대표님은 반도체 펀더멘털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펀더멘탈의 변화요. 네. 저는 IT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깊이 있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래서 저는 시장의 자금의 흐름을 통해서 반대로 유추를 해보는 거예요. 네. 근데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빠져나갔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리밸런싱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만약에 그랬다면 마이크론이나 키옥션은 빠지지 않았어야죠. 그렇죠. 샌디스크는 빠지지 않았어야죠. 네. 근데 빠졌다는 건 메모리 쪽에서의 어떤 이상 징후를 발견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간 거고 이걸 뒤집을 수 있을 만큼 이슈가 필요하죠. 그 뒤집을 만한 이슈라고 하는 건 결국은 AI 캐펙스는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네. 단순히 증가하는 게 아니고 많이 증가해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건 이거잖아요. 캐펙스는 유지가 되고 유지가 아니고 캐펙스는 더 증가하고 가격은 더 올라갈 거고 이게 필요한 건데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면 캐펙스가 증가하잖아요. 그럼 기본적으로 동일하게 1기가와트를 투자한다고 하더라도 금액은 올라갑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회사들이 투자를 증가할 때 반도체 가격이 올라간 것만큼 더 투자를 해라고 하는 건 반도체 호재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번에 7월 말에 발표하는 캐펙스는 당연히 올라가야 정상입니다. 동일한 기가와트를 투자한다면. 근데 그게 아닌 이상 그게 여기서 그 반도체 가격 상승 이상으로 증가해 우리가 환원하는 거예요. 네. 그게 나올지를 봐야 되는 거죠. 첫 번째로. 그리고 두 번째는 걱정되는 것들은 이런 거였어요. 지금 이게 캐펙스가 내년에 올해 하반기 말고 내년에 더 증가될 거잖아요. 내년에 더 증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캐펙스 증분에 대해서 빅테크 업체들 돈이 좀 부족하잖아요. 뭐 계속 이제 그렇죠. 네. 그 채권이나 이제 자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업 현금을 넘어서서 이제 처음으로 자금 조달 시작을 했죠. 작년부터. 그럼 내년에 캐펙스 증분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캐펙스가 더 증가해요. 그럼 그 돈은 다 어디서 나와야 되죠? 거의 다 자금 조달이잖아요. 네. 그럼 자금 조달 규모가 막대하게 커지겠죠. 그랬을 때 시장에서의 우려가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우려들을 시장에서는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 반영을 했다. 반영을 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은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1차적으로 여기까지 뭐 30% 40%탁 무너졌는데 네. 그럼 여기에서 반도체가 바로 무너질 거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지금 현재 상태 위에서의 펀더멘탈은 흔들릴 수 있었는데 지금 상태의 펀더멘탈이 그러면 여기서도 무너질 정도냐? 라고 보면 그렇지는 아직 않다. 네. 그렇게 볼 만큼의 확증은 아직 할 수 없다. 그럼 반등이 나왔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네. 사실은 저 이제 80일선을 보고 있었는데 80일선에서 반등이 나와서 정상입니다. 코스피도 그렇고 닉스나 전자 이게 지난주 금요일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데 전쟁이 터진 거죠. 아 거기에 이제 전쟁 네. 리스크가. 그래서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서 저는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원래 실망이라는 건 그냥 실망이라는 건 없습니다. 기대가 있기 때문에 실망을 하거든요. 그쵸. 그 기대를 충족하지 못할 때 실망을 하는데 올라가야 할 자리에 못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월요일에 패대기를 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희 방송에서 아침엔 투자에서는 우리 대표님께서 처음 나와주셨기 때문에 가장 궁금해하신 부분 그리고 가장 관심 있는 부분들이 반도체 투톱 특히나 이번 이제 ADR 상황에 대해서 의아하다고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냐하면 어제도 저희가 이야기를 이혁진 팀장님하고 나눴지만 이 본주에 대한 프리미엄과 ADR 프리미엄을 어느 쪽에 기준을 맞춰야 되느냐 이게 우리나라 시장 가격일 수도 있고 미국 ADR 가격일 수도 있다라는 그 화두 질문을 저희가 던져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이렇게 빠질 정도였나라는 생각은 들긴 하거든요. 여기서 얘기 되나? 구독 서비스 제가 3% 구독 서비스에서 아 여기에서도 한번 해주시죠. 네. 그러니까 3% 구독 서비스에서 아침에 문자를 오늘? 네. 어제 어제 드렸어요. 어제 아침에 SK하이닉스 약할 것 같다. 왜요? 네. ADR이 13% 12% 정도 올라잖아요. 네. 약한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흥행 성공이라고 우리가 좀 얘기하죠. 아니에요. 얼마나 굉장히 약한 올랐어야 겁니다. 되는 거죠? 원래 우리가 예상했던 건 환호예요. 환호. 환호. 네. 마이크론 정도의 밸류가 붙으면서 정말 환호하고 근데 그거 하루 만에 만들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아니죠. 미국은 갑니다. 미국은 가능했어야 돼요. 뭐 40, 50% IP 하는 것처럼. 45, 10%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20, 30%까지는 뛰었어야지. 그랬어야지 SK하이닉스가 힘이 있었던 건데 SK하이닉스가 12.8%밖에 안 올랐고 마이크론 더 밀려버렸어요. 네. 그럼 우리는 뭘 보고 있었죠? 기준을? 마이크론. 마이크론을 따라갈 거다. 근데 마이크론 롱숏 걸리면서 마이크론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야 그럼 SK하이닉스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따라갈 게 밀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밸류가 애매해졌죠. 네. 근데 TSMC 사례를 보더라도 10에서 20% 정도 갭은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더 큰 걸 기대하고 있었는데 그 갭이 본주가 한 13% 정도 벌어졌어요. 네. 그럼 본주가 가기 어려운 거였죠. 그리고 그 기대가 실망으로 전환되면 매물이 쏟아질 수 있는 국면이 됐었다. 네. 그게 이제 어제 상황에 또 겹쳤던 악재였다고 봅니다. 빠질 자리에서 그럼 빠진 거네요. 근데 우리나라 어저께 너무 많이 너무 빠진 거 아니에요? 너무 많이 빠졌죠. 이게 뭐 생각을 괴리를 하죠. 스스로 네. 셀프로 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가 지나치게 기대를 하고 있다가 뭐야 이게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실망감이 매도의 압박을 더 강화시켰다고 봐야 되겠죠.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상황이 어제 연출됐다. 그럼 어때요? 지금 이제 어제 급락이 나왔잖아요, SK하이닉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은 뭐 사실 뭐 반등 정도의 그 폭을 보면은 미미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반등을 네. 보이는데 아. 단기적인 뭐 저점으로 이제 뭐 수습을 하고 있는 단계인 건가요? 전쟁이 없었다면 저는 굉장히 강하게 적어도 오른쪽 어깨를 만들려고 세게 강하게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네.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뭐 15% 20% 정도 지수의 반등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로 금요일에 그 트럼프와 그러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너무 진짜 뼈 아프더라고요. 그게 진짜 안타까웠어요. 여기서 반등의 자리를 망가뜨렸다라고 보고 있는데 일단 그 지표들이 너무 안 좋아요. 네. 저는 몇 가지 지표들을 이렇게 기준을 잡고 있었는데 달러 기준으로 이제 100일, 그 다음에 유가 기준 76달러, WTI 기준, 네. 그 다음에 비트코인 기준 62,000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달러 넘어섰죠, 유가 넘어섰죠, 비트코인도 거의 62,000까지 왔어요. 이렇게 되면 유동성 이탈되는 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미국으로의 수급 침중이 지금 나타나는 거고, 미국채 10년물이 4.6% 쳤고, 네. 30년물이 5.1%를 쳤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장기 금리 인상이라든가 미국 경기가 뭔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채권에 도망가고 있으니까. 지금은 강하게 베팅하기가 너무 어렵다. 반등은 나올 것 같아요. 네. 오늘 단기 그렇고 반등. 오늘 주 후반에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반등이 지나치게 막 엄청나게 강하고 다시 우리가 생각하는 추세를 것처럼 타는 거네. 이젠 진짜 갈 거야, V자 반등 나올 거라고 하기에는 저 이슈가 누르는 게 좀 크다.
지금 선물 기준으로도 네. 보니까 79달러 유가 흐름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음. 사실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라고 해도 뭐 딱 한 달 전이었죠. 네. 90달러 넘고 뭐 100달러 넘고 하는 그 모습들을 기억한다면은 다시 그러면 회귀해서 그 가격을 다시 볼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신 거네요. 그게 무섭죠. 왜냐면 비축유가 그때랑 지금이랑 다르잖아요. 비축유가 음. 없어요. 네. 지금 최저 처음에는 수준이라면서요. 그렇죠. 있던 수준에서 밀어서 어떻게 낮췄던 상황과 네. 지금은 좀 다르다. 이런 상황이에요. 뭐 선생님한테 엄청 맞았어요. 엉덩이를. 상처 막 났어. 그래서 이제 막 아물려고 하는데 또 맞아. 여기서 한두 대 더 맞는 거예요. 뭐 너무 아프다. 그런 상황이 지금 돼버린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란이 정말로 쉽게 물러서고 봉합할 수 있냐라고 보면 이란은 트럼프의 목줄을 잰 거라고 보거든요. 네,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란은 좀 더 강압적으로, 그러니까 강경하게 나오면서 대응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적으로 타코가 나오면서 좋게만 보지 말고 조금 현실적인 낙관주의, 현실을 직시한 상태에서 여기서 우리가 최선의 방법이 무엇이냐를 고민해 보는 게 좀 더 낫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에 전쟁은 괜찮았어라고 우리가 위안 삼았던 게 목금의 우리 시장의 분위기였잖아요. 근데 그게 월요일에 충격으로 왔으니까 여기서 반등을 준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신규 매수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버티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신규 매수하신 분들은 좀 방망이 짧게 잡고 트레이딩을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손실이 적게 났던 분들, 늦게 들어갔다가 적게 나신 분들은 손절을 하셔도 되고. 네. 근데 손실이 많이 났어요. 손실이 많이 나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여기에서 매도를 해도 크게 의미가 실익이 없었죠. 없죠. 그렇죠. 나중에 이렇게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 네네네. 근데 손실이 적은 분들은 여기서 밑에서 사가지고 손실 조금이라도 많이 해야지, 그런 그렇죠. 전략으로 갈 수도 있는데, 이게 손실이 크면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뭐 팔아도 될 만한 퍼센테이지를 뭐 얼마로 잡으시는 거예요, 우리 대표님은? 그건 이게 이미 사실 개인- 고점에 사시면 개인마다 마이너스 다르시니까. 한 30%, 40% 네, 30% 됐죠. 계시거든요. 네. 코스닥은 뭐 마이너스 60%, 70% 그냥 많죠. 네. 근데 이제 팔았다가 다시 재접근할 만한 수준은 뭐 한 지금 1-20% 정도 사이는 맞아요. 적어도 20% 내에선 잘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0%, 50% 간 상태에서 잘라버리면 거기에서는 반등 나올 가능성이 너무 높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혹시 비축류에 대해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네. 계시는데 우리나라 기준이 아니라 미국 기준의 네. 비축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주에도 우리 장 작가님, 장훈진 대표님의 방송을 계속 보면서 저는 원래 팬이어가지고, 근데 7천 초반선에서는 나는 이제 들어갈 만했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 기억이 나요. 네. 근데 지금 6,900, 6,800까지 이렇게 떨어지는 상황인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방망이를 짧게 잡아라, 이거는 변동성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저는 들리거든요. 안타깝게도 변동성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안타깝게도 네. 라면은 언제까지 이 변동성 폭이 계속 트럼프의 타코가 나올 때까지겠죠. 타코가 나올 때까지. 네. 결국에는 호르무즈가 풀려죠. 풀려야 거의 된다. 풀려야죠. 보통 4.6 10년물 국채금리가 퍼센테이지를 넘어서면은 항상 타코를 해왔거든요. 그랬죠. 과연 이번에도 또 타코를 할지. 그래도 좀 기대하는 건 트럼프가 뭐 협상의 여진이 있다고 계속 얘기를 하니까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여기서 지금 미군 기지를 때리는 게 아니고 이란이 다시 한번 다른 국가들의 원유 시설 같은 것들을 공격했다는 얘기가 나오면 또 유가가 뭐 90불대까지 치면서 네. 충격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게 나올지 안 나올지가 진짜 계속 이제 저는 걱정이 되거든요. 그럼 지금 상황에서 무리해서 우리가 왜 가야 되냐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은 좀 신중하게 조금 더 관망해서 비싸게 사더라도 좀 더 안정됐을 때 여러분들이 사시는 게 마음이 편할 거라는 거죠. 방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한 8월 14일인가요? 6일인가요? 협상 시한 만료까지는 어떤 형태로든 계속 티격태격 뭐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내용이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유가는 러프하게는 70에서 90 사이에서 계속 맴돌 것 같다라는 네. 부분들인데, 불편한 건 두 가지. 첫 번째, 일단 그 호르무즈 해협을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선박은 어느 정도 이란 측에서도 어그리를 하는 부분들이긴 한데 이런 상황에서 또 들어가는 선박이 있을 수 있겠냐라는 부분들, 요거 통행량에 대한 부분 체크를 해보면 네. 조금 마음이 좀 불편해지는 것도 있고, 또 사우디아라비아하고 또 아랍에미리트와의 또 신경전이 최근에 또 불거지는 이런 흐름들은 좀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란은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포기를 할 이유가 없죠. 네, 어차피 명분이 뭐 특별하게 없기 끝까지 때문에 가는 또 거죠. 미국이 얼마만큼의 선물 보따리를 주느냐가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서, 다만
2년물 뭐 국채금리 미국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금리를 한 2번 정도 인상한 거를 반영을 하고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네. 그래서 워시가 어느 정도의 발언을 할런지 또 잭슨 홀스를 어떤 발언을 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금리 또 급하게 또 인상 카드를 또 내기에도 또 만만치 않아요. 워낙 완벽한 증거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내가 생각하는 내가 금리를 꼭 올려야 한다라는 뭐 물가라든지 뭐 고용이라든지 확실한 데이터가 나오기 전까지는 성급하게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만지작하지는 않을 것 같다. 그래서 9월까지는 뭐 매크로단에 대한 노이즈가 스파크가 빵 뛰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여전히 컨센서스는 동결입니다. 여전히 뭐 외사에서도 그 금리 인상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금리 동결이 좀 컨센이기 때문에 다만 장우진 대표님이 말씀 주셨던 금리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빅테크들의 캐펙스 투자가 맞아요. 뭐 에비타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이 채권 시장에 좀 손을 벌리는 네. 좀 상황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비용단에 대한 이 코스트에 대한 부담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결국 7월 말에 빅테크의 실적 발표 때 어느 정도는 캐펙스의 향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투명하게 나온다라면 조금은 노이즈가 좀 가라앉을 가능성이 있는데 다만 이 주식시장이라고 하는 건 시대 정신을 좀 반영합니다. 예를 들자면 최근에 가장 상반기에 좋았던 주식 중에 하나가 백화점입니다. 그렇죠. 네. 소비 좋았죠. 백화점은 곧 반도체다라고 말씀드릴 정도로 그러니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가가 오르면 돈 벌어서. 오를수록 뭐 백화점 주식은 되게 좋았습니다. 근데 네. 최근에 백화점 주가가 무거워졌습니다. 지지부진하죠. 이게 사실 부의 경제학이라는 논리로 많은 이 긍정적 내러티브가 네. 많이 형성이 됐던 종목들인데 네. 예, 요즘 비내 경제야. 네. 질문합니다. 질문하시라. 사회자시잖아요. 오늘. 네, 진행하셨잖아요. 네. 아니 괜찮습니다. 네. 착각을 해요. 질문하시라니까. 질문하세요. 그래서 장우진 대표는 또 뭐 궁금하세요?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네. 하나만 꼽아서 일단은. 일단은 요 상황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어저께 살짝 오전 시장에 약간 희망을 보았던 비반도체 종목들에 대한 리바운딩 요거 살짝 아침에 좀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또 삼성전자 반등하니까 다시 또 그 외의 종목들 또 얻어맞고 있는데 네. 그렇죠. 이 쏠림에 대한 이 타격을 받고 있는 그 외의 종목들에 대한 흐름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비반도체 종목들 중에서 흐름이 굉장히 엇갈리고 있거든요. 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한 축은 좋아요. 근데 한 축은 여전히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여기는 앞으로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이 두 축의 차이가 뭐냐면 네. 미래 가치를 당겨온 섹터들은 안 좋을 거고요. 네. 현재 실적이 좋고 뭐 3분기, 4분기, 하반기도 괜찮게 보는 것들은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금융 지주 금융. 좋았죠. 네. 그다음에 뭐 정유, 정제 마진 좋아진다면서 좋았고 에너지 가격까지 올라가면서 같이 좋았고요. 그다음에 소비주 이런 것들 좋았죠. 화장품도 좋았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 그러니까 금리가 높아지면 현재의 숫자가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거든요. 네. 그렇죠. 미래 숫자 가치는 낮아지고. 그러니까 미래 숫자를 땡겨왔던 것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현대차가 안 좋죠. 로봇 가치를 많이 땡겼으니까.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로봇 쪽 안 좋고요. 그다음에 바이오 쪽 뭐 반등이 나을까 말까 하는데 호재와 악재 속에서 흔들리는 모습들이 분명히 나타나요. 그래서 그 분야들이 분명히 구분이 지어서 나타나고 있다. 근데 전쟁이 없다면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가 살짝 좀 경감됐을 거잖아요. 지금 상태에서 보면. 그러면 코스닥이 저는 여기서도 반등 세게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880, 900선까지는 칠 수 있다라고 봤는데 그거를 치지 못하고 바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에 대한 우려가 실제로 있었다는 거고. 그럼 지금 상황에서 보면 그래도 실적 쪽 그리고 금리가 인상될 때 우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을 본다고 하면 네. 그래도 금융지주, 금융지주 쪽으로 도망갈 수도 있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타 방송에서 누가 이제 다른 분이 여쭤보시더라고요. 네. 지금 그러면 어떤 걸 사시겠어요?라고 물어보셨는데 저는 현금도 투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금. 네. 현금을 가지고 있는 거. 네, 내가 현금도 현금을 굉장히 한 중요한 투자. 2%대 연이자로 가지고 있는 게 오히려 잃는 것보다는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큰 기회를 볼 수 있는 또 막 엄청난 마중물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근데요 대표님, 여러분들 혹시 현금 갖고 계신 분들 계시면 숫자 1번 한번 써주세요. 지금 현금이 소진됐어요. 맞아요. 소진됐어요. 야, 저도 없네요. 없어. 현금이. 있어요? 없어요. 진짜 없어요. 있어요, 소장님? 현금이요? 네, 있으시구나. 좀 여유가 있네. 대표님은 현금 많이 있죠. 만드셨을 네. 거고. 네. 근데 진짜 무서웠던 게 어떤 거였냐면 그러니까 상승장에서 진짜 공포스러웠던 게 많은 분들의 경험이 들어왔어요. 빠지면 사면 돼.
그건 상승장에서의 논리예요. 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약시장으로 전환됐을 때 그거 하지 마라라고 이제 강조를 드렸는데 지금 장에서 보시면 약시장으로 전환되고 나서 밀리면 사고 계속 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현금이 없는 거예요. 잠시만요. 지금 여러분들 현금 많으시네. 많으시네요. 예. 죄송합니다. 이제 그만 올려도 예. 되고요. 오해했어요. 저기 1 말고도 마이너스 1이 또 올라오고 아, 그래요? 있어요. 마이너스라는 거? 현금이 마통 아니라, 뚫으신다? 마통으로 현금을 와. 가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 이게 보니까 마이너스 이제 1. 현금, 예, 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아, 성급한 그리고 일반화를 굉장히 했습니다. 많은 분들 지금 3만 명이 듣고 계시기 예. 때문에 채팅창 참여 안 하시다고 도훈 씨 나 현금 있는데 왜 불러 하면서 지금 아. 다 또 지금 채팅창에 1번 남겨주고 계시는데 축하드립니다. 계속해서 작가님 대표님 말씀을 좀 네네. 해주시죠. 네. 이어서. 네. 네, 어쨌든 현금이 많으시다고 하니까 진짜 다행입니다. 네. 저는 많은 분들이 이번 장에서 정말로 수익 잘 지켜내고 그래서 대한민국의 부가 그 고점에서 지켜지길 진짜로 바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익 내지 못하고 돈 벌지 못하는 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네. 저는 진짜 그렇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은행주 보시는 분들 그리고 반도체가 금융주시장. 흔들리니까 금융 쪽 섹터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저 네. ETF도 좀 확인해 보니까 10% 넘게 좀 올라갔었는데 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아니요. 것도? 지금 아, 제가 기사를 찾아보니까. 네. 근데 일본 시장도 보시면요. 어. 지금 시총이 바뀌었습니다. 시총이 키옥시아 내려왔어요? 키옥시아가 3위로 밀리고요. 미쓰비시 UFJ라는 파이낸셜 그룹이 지금 맞아요. 1등으로 올라갔는데 이걸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 사실 저는 여쭤보고 싶어서 가져왔거든요. 오. 이 일본의 버블 경제가 끝나고 은행주가 1등이었던 적이 40년 만이다라고 해요. 근데 우리 증시를 볼 때 늘 일본은 지금 어떤 시장이지? 일본은 지금 어떨까? 하면서 좀 같이 보는 게 좀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떻게 좀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 싶어요, 지금. 그게 금리의 무서움이죠. 금리의 무서움. 네, 일본이 금리를 드디어 올리기 시작했잖아요. 그쵸. 네, 일본이 금리를 올리면 은행들은 돈 얼마나 벌겠어요. 그 돈 못 벌었던 은행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금리가 지금 연 2차례 정도 그렇죠. 생각을 인상. 하고 있으니까. 아. 내년까지 3차례 인상을 네. 예상하고 그쵸, 있죠. 그쵸. 그러면 우리나라, 그러니까 지금 코스닥의 밸류는 우리나라 금리를 좀 더 반영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자금 조달할 거 아니까 해외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우리나라 금리 올라갈 때 코스닥이 여기서 쉽게 자금을 쏘기가 쉽겠냐? 이걸 보세요.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돈이 한번 빠져나갔다고 네.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러면 유동성이 치면서 코스닥이 600대에서 1200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랐어요. 그럼 지금 빠져서 한 800대. 그럼 유동성이 빠진 거에 효과가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금리 인상까지 들어오면 그러면 코스닥이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각오는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무조건 좋을 거야. 이 정도 빠졌으면 되겠지가 아니고 유동성이 빠진 상태였고 그럼 반대로 이제 볼 때 야, 코스피는 실적이 좋잖아. PR이 6배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는 지수가. 코스닥은 실적이 성장했냐를 보면 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소부장 쪽은 조금 좋아지긴 했지만 전체 코스닥 시가총액을 설명할 만큼 실적이 더 올라가냐라고 보면 좀 애매하거든요. 네. 근데 오히려 그 국내 금리 인상 카드를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명목 성장률의 과격한 상승으로 인한 금리 인상 카드일 텐데 뭐 한 번이 될지 두 번이 될지 뭐 내년까지 세 번이 될지 뭐 그거는 뭐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 네. 어쨌든 금리 인상 기조는 오케이 인정. 그러면 이제 미국은 이제 금리 인상을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내까지는 뭐 그 동결 계속 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쵸. 어쨌든 중요한 사실은 한국과 미국의 지금 금리 인상의 횟수,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 인상에 대한 그 차이를 봤을 때 오히려 국내 환율은 조금 약세에서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방금 뭐 키옥시아 일본에서 얘기했지만 당연하죠. 금리 인상 카드면 당연히 금융주 쪽에 대한 예대마진 당연히 은행주가 좋죠.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은행주를 살 수 있겠냐? 아, 그것도 힘들어요. 투자자 관점에서 네. 오히려 환율이 조금 강세가 되면 네.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좀 주식에 대한 국내 주식에 대한 좀 유입은 물론 지금 뭐 예탁금이 한 100조 초반대로 떨어지긴 했지만 그동안 연초부터 지금까지는 개인들의 수급에 대해서 의존했던 국내 증시라면 이 정도 9천에서 지금 7천 또 6천 요 레벨에서는 충분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어닝에 대한 큰 대한민국 K 증시의 미스만 없다라면 네. 반도체에 대한 상승, 영업이익률에 대한 상승에 대한 각도가 조금 덜한다 하더라도 절대 수치만 보자라면 포워드 PER은 6배 아니겠느냐 국내 증시가. 그러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충분히 싼 주식에 대한 메리트. 박앤세일 구간으로 바이더딥 관점이든 네. 뭐든
들어올 가능성은 좀 있어 보이지 않겠냐. 오히려 하방은 좀 탄탄한 상황 아니겠느냐라는 생각. 이게 질문이에요. 네. 큐. 그 시나리오도 네. 충분히 생각을 하고 아. 있어요. 그 시나리오도 충분히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적의 전제가 일단 맞으려면 어떤 게 들어와서 되냐면 일본과 유럽이 먼저 금리 인상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환율이 어떻게 됐죠? 달러의 강세가 심화됐습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원화가 약할 때 코스피가 올라갔죠. 그거는 달러 강세가 아니고 원화의 약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장난이 아니고요. 네. 원화가 약세로 가는 엔화 약세에 동조해서 그랬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시장이 조정을 받기 시작할 때 딱 보면 달러가 강세로 갔어요. 근데 그 달러 강세로 갈 때 일본과 유럽이 금리를 올렸을 때입니다. 근데 금리를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달러가 강세로 갔죠? 라고 물어본다면 금리의 인상 이유가 경제가 좋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게 인플레이션이 나오는데 원유나 이런 것들 지금 원자재 쪽에서 인플레이션이 들어오니까 공급발 인플레이션을 제어하기 위해서 금리를 올렸고 이건 성장률을 낮추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자금이 미국으로 더 쏠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떨 거냐? 말씀하신 대로 반도체 기반의 수출 주도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한 성장을 방점으로 둔다면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이 들어올 거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외국에 대한 노출, 그러니까 이런 유가나 이런 것들의 노출 때문에 시장에 영향이 크다 이렇게 본다면 외국인들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오히려 유출될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일단 환율이 안정됐으니까 말씀하신 측면에서 외국인들이 단기적으로 유입되면서 저도 반등의 가능성을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근데 현 상황에서 유가가 올라가면서 네. 그러니까 지금 미국과 이란 전쟁으로 해서 유가가 올라갔기 때문에 이게 조금 더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원래라면 저도 부장님 의견처럼 좀 더 강하게 여러분들한테 매수를 하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는 국면에서 조금 더 눈높이를 낮춘 상태에서 방망이를 짧게 잡고 대응하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네. 작년 하반기도 그렇고 상반기에도 그렇고 반도체 관련한 뭐 메모리, 뭐 MLCC, 뭐 이런 기판 뭐 이런 종목들로 쫙 이제 매기가 쏠렸잖아요. 그 사이에 잠깐씩 뭐 피지컬 AI가 들어가 있었을 뿐. 그 하반기에 이 시장들이 이제 우리가 좀 길게 봐서 뭐 단기적으로는 지금 변동성이 지속될 수밖에 없지만 길게 봤을 때는 하반기에 만약에 AI 사이클이 다시 한번 좀 주목을 받고 수급이 안정이 된다면 다시 메모리일까요? 아니면은 최근에 또 이제 피지컬 AI 쪽 많이 빠졌으니까 그쪽 봐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는데 장 대표님은 어느 쪽이세요? 이게 메모리가 만약에 수급 상황이 약간 풀리면서 네. 가격이 빠지잖아요. 네. 그럼 메모리의 사이클이 오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급격하게 상승한다기보다는 Q가 증가함에 따라서 천천히 반등하는 사이클 정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그러면 안정적인 상승이니까 오히려 변동성은 줄어들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괜찮을 수 있죠. 그런데 이 고점, 우리가 봤던 고점을 돌파할 수 있는지는 물음표가 들어올 겁니다. 그래요? 그렇죠. 오. 가격이 빠져버리면. 네, 가격이 빠진다는 전제하에 네. 들어가면. 그래서 그거는 말씀하신 가격, 메모리 가격, 네. 말씀하신 메모리 가격, 거고요. 메모리 가격. 주가가 네. 아니고. 네. 메모리 가격이 빠진다면 그런 상황으로 이제 볼 수도 있는 거죠. 네네. 그러면 그 넥스트 스텝을 이제 시장에서 계속 볼 거예요. 그쵸. 넥스트 스텝에서는 진짜 돈을 버는 기업은 이제 누구지? 곡괭이 파는 기업 말고 이 단계 다음에 돈을 버는 기업은 누구야라는 네. 것들을 계속 찾을 텐데 네. 결국 AI 소프트웨어 쪽 아니면 피지컬 AI 쪽으로 연결되는 기업들 쪽으로 당연히 확장이 될 겁니다. 네. 그 산업은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그 변경되는 국면에서의 곡괭이 기업들이 또 있어요. 지금 피지컬 AI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한데 일단 제가 로봇이라고 한다면 제 로봇에 일단 네. 그 뇌가 줘야 되죠. 소프트웨어. 근데 좀 한계가 있잖아요. 네, 메모리를 많이 넣기도 어렵고 단가도 문제가 있고 네. 하니까 그럼 통신이 돼야 되거든요. 통신을 통해서 나한테 들어가야 돼요. 근데 그럼. 그게 초저지연으로 들어와야 돼요. 굉장히 빠르게. 굉장히 빠르게 10mm 초 이내로 들어와야 네. 돼요. 네. 그럼 이게 글로벌 AI 데이터 센터 쪽으로 왔다 가면 너무 늦어. 그러니까 기지국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기지국에 AI 칩이 들어가요. 네. AI 랜겸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AI 기지국의 설치가 확대가 되고 통신사들이 새로운 먹거리가 생길 가능성이 좀 있어요. 네. 통신사. 네, 통신사들이 기존에는 뭐 4G, 5G 업그레이드하면서 단가를 높였다고 한다면 네. 신규 서비스에 대한 먹거리가 창출되면서 기회를 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뭐 그쪽 그 기지국 창출이라든가 아니면 뭐 통신사 쪽 그래서 그런 쪽에 새로운 인프라 쪽 보셔도 좀 재밌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결국 AI 피지컬 AI 쪽 관련된 로봇이라든가 아니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진짜 돈을 버는 기업들, 뭐 대표적으로 뭐 구글이나 이런 기업들이 돈을 벌기 시작하겠죠. 그런 기업들의 가치들이 점점점 쌓여가는 구간들이 넥스트 스텝에서 올 거다라고 봅니다. 근데 지금 당장 투자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지금은 잠깐만요. 유동성이 아직은 네.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네. 관련 종목들 피지컬에 말씀하셨던 대표적인 현대차그룹주 주가 보면은 다시 원점이거든요. 산을 이렇게 높이 올라갔다가 다시 그렇네요. 지상으로 내려온 네. 그런 차트인데 그러면은 어떻게 뭐 관련 종목들에 있어서의 하반기 움직임을 메모리 대비해서 조금 더 좋게 보시는 거는 맞는 거예요? 하반기라기보다는 일단 내년. 앞으로 네, 유동성은 내년에는 길게 확실히 풀릴 봤을 거라고 때. 보고 있는데 왜냐하면 내년의 유가는 저는 한 40불대가를 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유가가 유가가 40불이라고요? 40불이요? 네, 내년에. 왜냐하면 그거는 약간 수요 둔화인가요? 왜 40불이죠? 공급적 측면에서 약간 굉장히 치킨 게임이 벌어질 것 같아요. 아, 증산을 내놓고? 서로 한다라고 그렇죠. 하면서. 네. 40불? 예전에 2017년에 유가가 35불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때 기억 안 사우디 나. 오펙 플러스 협의를 하다가 네. 증산을 많이 했고. 야 우리 감산하자 그러니까 사우디 형님 네가 좀 해줘. 다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다 죽어보자 이러면서 그냥 증산을 막 때린 거지. 네. 그래서 35불까지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도 손 들고 다른 나라도 손 들면서 그래 우리가 감산하자. 그래서 다시 유가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에서 누가 탈퇴했죠? UAE. 뭐 네. 저번에 뉴스를 봤 그렇죠. 네, 큰형님이 있었습니다. 탈퇴했어요. 네. 그리고 지금 글로벌 원유 생산량 1등 미국. 글로벌 원유 지금 채굴 가능량 네. 가채량 1등이 베네수엘라. 미국이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지금 원유 생산이 오펙 플러스가 통제할 수 없는 아하.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증산 경쟁이 들어가면서 자기 살아야 되니까 지금 이거 재건 들어가야 되잖아요. 중동 국가들이. 그러면 증산 경쟁 들어갔을 때 유가가 크게 빠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그러면 유동성이 내년에는 풀릴 거다라고 적어도 내년에는 풀릴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우리가 피지컬 AI 관련되는 거 충분히 봐야 된다. 금리도 다시 인하 기조로 갈 거고 그러면 그때 피지컬 AI 관련 관심 당연히 커질 건데 그때 숫자들도 나오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옵티머스를 비롯해서 좀 더 가시적인 숫자들이 다가오기 시작할 거고 네. 그럼 그때는 현대차가 대장주가 될 거라고 봐요. 국내에서는. 네, 다시 한번. 그래서 뭐 현대차 길게 봤을 때 저는 절대 나쁘게 보지 네. 않는데 현 상황에서 금리 상황을 보면 현대차의 미래 그림에 대한 가치를 당연히 디스카운트하는 국면이다라는 거죠. 지금 저희가 많은 분들이 또 의견이 야 저희 내년 얘기 하지 말고 이번 주 얘기 좀 해달라 지금 얘기 좀 해달라는 이번 분들도 주보다도 지금 구간 지금 상승폭이 계세요 여러분들 많이 상승폭 많이 줄었어요. 줄었죠 지금 예, 네. 0.4%까지 상승폭이 줄어들었습니다. 삼성전자 3.7%, SK하이닉스가 1.3%까지 상승폭 줄었고요. 네. 코스닥은 2.45%까지 다시 낙폭이 한 2%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반대 매매 뭐 시간이다. 늘 10시, 10시 뭐 40 30분, 분이네요, 11시 지금. 사이에 매매가 좀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네. 또 그 시점이 또 도래한 것 같습니다. 또 모릅니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저희가 뭐 5분 뒤, 10분 뒤를 전망을 하는 게 의미가 없어진 장이긴 한데 정우진 대표님 나오셨으니까 저는 이제 삼전닉스의 어떤 실적과 ADR까지 봤는데도 우리 시장이 이 정도인데 그래도 좀 가까이에 있는 거 TSMC가 16일 그리고 뭐 15일 날도 ASML도 실적 발표를 하는데 여기서도 크게 사실 어떤 숫자가 나와도 크게 따라가거나 떨어질 것 같진 않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는 그렇죠. 있는데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숫자까지 좀 확인을 해야 좀 안도의 순간으로 안도의 구간으로 좀 넘어갈 수가 있을까요? 왜 숫자를 빅테크의 보고 안 캐펙스죠. 좋아? 빅테크의 빅테크의 캐펙스. 캐펙스죠. 우리가 기댈 건 빅테크의 캐펙스. 결국에는 빅테크. 네. 근데 네. 그 캐펙스도 많이 나와도 시장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 되게 많이 올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뭐 전년 대비, 뭐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나 늘었습니다라고 는 걸 얘기를 해도 그거밖에 안 늘었어? 이렇게 평가 또 할까봐. 그게 두려워요. 그게 두려움이 저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 후반에 반등이 나오면 다음 주가 당장 실적 맞아요. 발표잖아요. 그렇죠. 네. 다음 주부터 쫙 아, 이어져요. 네. 그래서 이번 주 반등할 때 그래서 공격적으로 보지 않으시면 좋겠다. 반등은 충분히 나올 것 같은데 충분이라는 표현이 좀 애매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반등은 아니에요. 충분함이 다 달라요. 네. 40% 그러니까 올라야 되는 사람도 이번 있고. 주에 반등은 나올 것 같은데 네. 그 반등에서 우리가 가자 이제 진짜 가자보다 하기보다는 현금을 들고서 조금 다음 주 시장을 보자 지켜보자라는 관점이죠. 어쨌든 그 최근에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설, 뭐 증설이죠. 캐펙스 뭐 이런 그렇죠. 뭐 투자를 한다 이런 관점이거든요. 네. 그러면 오히려 상반기는 메모리의 피해 흐름이었다라면 이제는
휴회 그쵸. 시대로 전환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계속 나온 것들이 반도체 소부장은 좀 그래도 하반기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것도 많이 있죠. 네. 어때요? 네, 근데 소재 부품들을 보면 소재 부품들이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려면 그것도 미래잖아요. 지금 실적이 아니고. 네. 그럼 그것도 디스카운트가 됐기 때문에 음. 그래서 소재 부품도 살짝 쉴 수 있는 구간이라고 어. 보고 있고 일단 장비주들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 오케이입니다. 충분히 가질 수 있었죠. 근데 이거 다 얘기예요 지금. 음. 어딜 가도 무조건 하반기는 장비주 간다 한다 그래가지고 뭐 다 얘기해가지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라서 이거 진짜 갈지 모르겠어요. 올랐죠 이미.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우리가 장비주에서 기억할 게 뭐냐면 네. 2028년 기준으로 PR이 얼마 정도 되냐. 한참 좋을 때 28배 이렇게 막 됐거든요. 28년 기준으로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장비주는 그러면 실적이 잘 나올 때 PER, 적정 PR이 얼마 정도가 괜찮은 거지? 라는 이제 질문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얼마예요? 제가 볼 때는 15배? 15배 정도. 네. 안정된다면. 네. 성장한다면 뭐 25배, 30배. 그 다음 내년에도 성장하고 내후년에도 성장하고 이렇게 되면은 그게 받는 게 맞죠. 근데 만약 정체된다 그러면 15배 정도가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럼 이제 우리 캐펙스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죠. 1000조, 2000조 투자한다. 근데 2035년까지 뭐 한다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00조 투자한다고 할게요. 네. 그러면 이 투자가 어떻게 집행이 될 거냐? 예를 들어서 올해는 50조, 내년에 100조, 내년에 150조, 200조 이렇게 투자하면 장비주들이 실적이 따박따박 좋아지니까 좋겠죠. 네. 근데 만약에 2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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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반도체 실적, 반도체 장비의 실적은 동일해요. 그럼 초반에 랠리를 갔다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고 캐펙스 비중이 어떻게 배분돼서 장비주 실적이 실제 어떻게 나온지를 보셔야 돼요. 또는 아예 새로운 장비가 들어가서 기존에 없었던 실적이 더해지고 그 장비가 굉장히 파급력이 좋기 때문에 실적이 굉장히 좋을 거야. VM 같은 경우가 그랬죠. 건식 식각 장비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랠리가 굉장히 셌잖아요. 그런 케이스를 찾아야 됩니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고 한다면 무조건적으로 캐펙스가 들어가니까 좋을 거라고 하는 그 스킵만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그 회사의 실적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캐펙스의 사이클이 지금 얼마만큼 투자하는지를 계산하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여러분이 직접 계산하지 못해도 애널리스트 보고서를 통해서 캐펙스가 어느 정도 몇 년도에 따라 얼마 집행될 겁니다라고 얘기가 나올 거거든요. 그거를 보고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죠. 저는 이제 부장님하고 작가님 두 분 이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레버리지 두 배짜리 레버리지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시장 대응하기 너무 힘들어졌다라고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주에 이제 월가에서 최소 뭐 6개 7개 또 ADR 하이닉스 ADR 관련해서 또 레버리지가 출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우리 시장도 힘들고 아이, 근데 거기는 미국은 어떻고? 이만한 시장에서 하이닉스 차지하는 거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이고 그거 레버리지 이렇게 움직여봤자 그냥 물 찰랑거리는 거죠. 우리랑은 그냥 상관없는 우리는 걸로. 요만한 연못에서 두 마리 고래가 있는데 그 고래를 이만한 애들 고래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러니까 물이 넘치고 막 난리가 나는 거죠. 미국 시장은 디램 익스포저가 한 10%도 안 돼요. 음. 우리는 거의 60% 육박하지만. 그러니까요. 그런 걱정은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사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질문들도 이제 한번 제가 레버리지 봤어요. 리을만 들어도 이제 네, 막 너무 막 노이로제 걸리고 막. 그런 기사 볼 때마다 또 레버리지야 그렇죠, 뭐 이렇게 그렇죠. 생각할 수도 네, 있죠. 네. 어떻게? 근데 이제 뭐 방금 이제 장 대표님 말씀 주신 네. 것 중에 조금 약간 고개를 약간 갸우뚱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네네. 그래도 ASML이나 어플라이 머티리얼스는 PER 50배에서 80배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상황인데 그러게. 과거에 어찌 보면 장비주들도 PER 15배가 리즈너블하다. 뭐 지금 최근에 주성 엔지니어링 PER 80배거든요. 말도 안 되는 밸류인데 시장에서는 그래도 좀 받아주고 있는 모습들이어서 주성은 가능합니다. 주성 가능합니까? 네. 그러니까 주성은 올라도 가능합니다. 소부장에서도 결국 초이스 종목에 대한 선별이 더 중요한. 다른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ASML이나 다음에 뭐 우리가 얘기하는 거 글로벌 랩리서치 이런 기업들이 높은 건 당연해요. 왜냐하면 거기 슈퍼을이거든요. 그렇죠. 네, 거기는 기술력도 있고 주도권도 가져가고 뭐 AS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매출이 더 안정적으로 나오는데 우리나라 장비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았던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했던 기업들, PR 높았던 기업 생각해보시면 하미반도체, 네. 뭐 그다음에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 주성도 보면 ALG라고 하는 신규 장비가 들어가면서 굉장히 각광을 받았거든요. 그런 장비 업체들은 PR이 높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기업들도 금리의 영향에선 자유롭지 못하고 밀리는 것들을 확인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높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삼성자 하이닉스에 대한 비중이 높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아직까지 창출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밸류는 제가 볼 때는 그냥 연관으로
정말 안정적인 실적으로 나온다는 전제하에서 성장한다 그러면 더 가겠죠. 네. 그게 아니면 뭐 단기적으로 가장 또 불편한 거는 반도체 내에서 아무래도 다음 주가 되면 이제 CXMT가 이제 증시에 입성을 그렇죠. 하는 네, 모습들이어서 이것 또한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한테 좀 불편한 상황 아닌가라는 이슈도 좀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외국인 자금들이 당연히 투자할 곳이 있으니까 뭐 분산해서 나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현재 외국인들이 국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더 팔고 거기를 살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도 여기서 하이닉스 삼성전자 팔고 CXMT로 빨리 가자라고 생각할 것 같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좀 다르다고 봐요. 네, 중국을 투자하는 그 자금과 한국 시장 투자하는 자금이 조금 나눠져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상태에서 자금이 급하게 움직일까 그렇게까지는 좀 보지는 않습니다. 수급 말고 어쨌든 그 CXMT가 우리 메모리 시장의 영향이요. 영향 뭐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MS를 좀 뺏기는 거 아니야? 물론 기술 어떤 격차는 한 2, 3년 있다고는 하나 그래도 물밀듯이 들어오는 저 중국의 힘, 저력은 물량 그래도 공세. 있지 않느냐라는 거에 대한 반도체를 또 부정적으로 보시는 사람들의 또 그 의견 중에 하나거든요. 맞아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 그 중국도 생산 여력이 없거든요. 네, 중국에서 생산 여력이 있었으면 항상 그 얘기하죠. 네, 샤오미나 이런 기업들이 우리 생산 못해라고 얘기 안 했을 네, 겁니다. 네. 근데 중국 기업들도 가격 많이 올라가고 지금 생산 여력이 없어 내부적으로 소화하는 것도 바빠요. 내부적으로 거짓말 AI 아니에요. 투자하고. 뒤에서 네. 만들면서 안 만들면서 그래서 뭐 중국 못 믿어. 중국의 생산 물량 때문에 한국이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고 보이는데 지금 문제로 보는 건 뭐냐면 한 5년 뒤, 10년 뒤에 대한 우려는 저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 가격이 올라서 중국 업체들을 살려주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가격이 지나치게 올랐으니까 네. 원래 중국 업체들은 수율이 안 좋거든요. 네. DDR4, DDR5 수율이 안 좋은데 이게 가격으로 커버해 버렸잖아요. 수율이 안 좋아도 실적이 나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버틸 수 있고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훨씬 더 크게 만들어준 거예요. 정부가 지원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CXMT가 그러니까 기술 격차를 축소하면서 따라올 수 있는 명분, 따라올 수 있는 기회 충분히 만들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분명히 악재긴 할 텐데 그 이후에 5년, 10년 이후에 우리가 시장 상황을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거냐라고 봤을 때 미국과 중국이 화친을 할 거냐. 요걸 또 봐야 되죠. 만약 미국과 중국이 화친하지 않은 상태로 이렇게 평행선을 달리면서 계속 간다 그러면 네.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을 크게 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선처럼 중국을 크게 견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그래도 기술력 우위하면서 가져갈 거다라고 보고 있고 만약에 또 모르죠. 정치권이 바뀌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만약에 미국과 중국이 다시 뭐 손을 잡고 중국 걸 받아들인다. 뭐 그런 식으로 간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에 좀 더 빠르게 타격을 받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정치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약간 주린이 같은 질문이긴 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전고점 탈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저도 장 대표님은 이런 거 좋아요. 네. 어떻게 보시는지. 제가 아까 안 될 거라는 좀 약간 뉘앙스로 말씀을 그래서 하셨는데 물론 단기든 중기든 장기든 상관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그럼 탈환에 대한 언젠가 이유를 아니야. 간단히 저는 안 돼요. 지금 얘기하면 할수록 저 안티가 계속 늘어납니다. 네. 말을 좀 아껴야 돼요. 질문 위주로. 아까 그러지 그랬어. 아까 최소한 10년 뒤에 전고점 탈환은 가능하겠죠. 최소한. 뭐라고요? 10년 뒤에 잠깐만. 잠깐만 전고점이 삼성전자가 지금 37만 원인데 이걸 10년 뒤에 탈환한다고요? 최소한. 네, 최소한. 지금 시장의 대표님 그거는 가이던스라든지 좀 그렇다. TP는 뭐 60만 원도 있고. 네. 네. 대표님 그건 좀 전자닉스요? 그렇다. 네네네. 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10년이라고 말씀하시면. 만약에 사이클이 꺾이면요. 근데 저는 그걸 지금 전제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걸 지금 전제로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년 뒤에 온다는 저는 거는? 지금 네. 주가나 흐름을 보면 사이클이 꺾였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아하. 보고 있거든요. 잠시만. 네. 썸네일 바꿉니다. 네. 썸네일을 바꿀 거예요. 어떻게 바꿔요? 아. 반도체 사이클 끝났다. 아, 맞아요? 안 근데 끝났습니다. 저는 항상 가능성을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끝난 가능성이 지금 만약에 50대 50으로 보고 계셨다면 이거 한 60으로 지금 약간 고점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올리신 거예요? 추세선을 이렇게 깼다는 건 글로벌 스마트 머니들이 뭔가 봤다라고 저는 인정을 하는 거예요. 어. 내가 모르는 것들을 봤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 무너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사이클을 지나치게 길게 끌고 가면서 보는 것은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고 이제 저는 정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나오는 게 가격에 대한 고점에서의 이제 더 올라가는 건 좀 어렵다라는 얘기 나왔지만 말씀해 주셨던 QA 사이클 그거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P가 감소하는 상태에서 Q가 증가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익이 증가하지 않잖아요. 얼마만큼 감소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P가 물론 얼마만큼 Q가 하락하다. 진짜 막 이만큼 증가하면 되죠.
근데 갑니다며. 5년 내에 카인스가 지금 2배 증설을 네.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마 전체 캐펙스까지는 아닐 것 같고 네. 디램이나 이런 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착각할 수 있으니까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2배 늘린 상태에서 만약에 피가 반으로 떨어지면요. 네. 그러면 똔똔이잖아요. 피가 반절까지 떨어질 위험 요소가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저는 3, 4년 내에 반절까지 떨어질 것 같은데. LTA 했는데요? LTA 한 게 전부 다가 아니잖아요. LTA도 하단을 60% 이상으로 그쵸, 그쵸. 잡아뒀다고 뭐 마이크론에서 얘기했으니까 그거를 한 65% 잡아놓고 만약 다른 것들이 가격이 떨어져서 마진을 떨어뜨린다고 하면 뭐 40% 50%갈 수도 있죠. 아, 저는 다들 할 말을 잃었어요.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왜냐면 이번에 이제 ADR을 하면서 저는 이제 가장 그 일선에 있는 최태원 회장이라든지 광노정 사장이 이 공급 사이클이 우리가 단 1, 2년 사이에 엄청 쇼티지가 아니라 2030년을 넘어서도 공급 부족은 계속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물론 이제 그렇게 말하면서 여러분 반도체 가격은 이런 쇼티지 때문에 우리가 낮게 팔지 않을 거예요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리는 쇼티지면은 당연히 지금 가격 혹은 그렇죠. 지금보다 높은 가격에 반도체를 맞아요. 파는 네. 그런 수급에 우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음. 대표님의 이야기를 들으면 왜 불안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올라가길 바라고 제 자산이 이제 증식되길 바라는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그런가? 우리가 그러니까 공부했던 것들과는 조금의 이제 다른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맞아요. 다른 게 있을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죠. 네. 틀린 게 아닙니다. 다른 네. 겁니다. 다시 말씀 혹시 있으세요? 짧게만 전고점을 아니, 저는 이제 시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제 놀랬던 것들 중에 하나가 얘기해도 되나요 지금? 네네. 네, 사회자라서. 여러분 저기 잠깐 가실래요? 왜 그러냐면 뭐 예를 들어서 듣고 싶어요. 뭐 예. 낸드 뭐 이번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많은 지표들이 있잖아요. 그쵸. 나는 이걸 본다, 난 저걸 본다, 나는 이거를 봐.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낸드 가격이 사실은 수출 데이터에서 보면 좀 빠졌어요. MOM으로 보면. 그러면서 낸드 쪽에서의 어떤 밸류 체인들 조금 이게 노이즈가 생겼으니까 좀 일단 매도하는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뭐 디램의 가격에 대한 전망에 대해서 뭐 여전히 3분기는 뭐 QOQ 대비해서 뭐 15에서 한 25%더 업사이드를 본다라는 네. 부분들입니다. 뭐 내년 뭐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앞으로 어떻게 벌어질 일에 대해서 어떻게 예측을 하는, 그러니까 저는 반도체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다만 여러 인사이트를 종합해 보면 약간 경사도 측면에서 좀 약간 슬로우해지는 구간을 저는 내년 한 2, 3분기 정도로 보고 있고 캐펙스의 공격적인 증설은 내년 2027년, 2028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이 피해 논리가 어느 정도는 계속 우상향에 대한 궤적은 맞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기업단의 어닝이 다소 조금 컨셉보다 좀 감익되는 구간이 내년 하반기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럼 선반영 논리 6개월 전으로 따지면 내년 한 2분기까지는 반도체 관련된 주식에 대해서는 전고점 탈환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뭐 10년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벌어지지 않은 일에 대해서는 일단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2027, 2028년까지는 이 반도체에 대한 사이클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전에부터 계속 얘기 나왔던 게 이번의 흐름은 사이클이라는 단어를 쓰기는 좀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그렇죠. 했죠. 네. 그러면서 이 새롭게 펼쳐지는 이 뉴 에라에서 사이클 말고 할 말이 없네. 뭐 이제 우리가 슈퍼사이클이라는 얘기를 했죠. 높아지고 네. 뭐 더 길어지고 하는 그 흐름에 있어서는 다들 동의를 하실 텐데, 근데 지금 이제 장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이클의 피크가 이제 온 것 같다. 아직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아직 빠지지 않았잖아요. 아직은 빠지지 그러니까 않았죠. 네. 하반기쯤에 가격의 꺾임이 발생할 가능성도 일부 염두를 하고 계신다. 저는 가격이 빠지는 것들을 내년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18개월을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해 사이클을 보는 건 일반적으로 보는 6개월이 아니다. 18개월 뒤를 보고 있다. 그럼 18개월 뒤면 2028년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 2028년에 빠진다라는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렇죠. 네. 저는 하반기에 바로 빠진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줄 알고 아니요. 오해했잖아요. 이미 스마트 머니들은 18개월 뒤를 보고 있습니다. 네. 18개월에서 20개월 뒤를 보면서 지금 플레이를 하는 거고 그거에 대한 전망들이 불확실하니까 지금 반도체를 빼고 있다라고 봐도 그래요? 되겠죠. 네. 스마트머니들한테 우리 시장 5분 뒤 상황 좀 알려달라고 18개월까지 보는 양반들인데. 네. 지금 1분 뒤도 모르겠는데. 네, 지금 근데 빅테크 지수 캐펙스가 하락전환했네요. 증가하면 근데 그게 만약에 논리가 맞다면 이미 지금 보시면 나스닥 지수나 뭐 예를 들어서 마이크론이라든지 엔비디아라든지
그 종목들이 먼저 빠그러질 겁니다. 한국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물론 뭐 최근에 변동성이 있는 구간이고 네.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를 이 시간에 얘기하고 싶지는 네, 않지만 수급에 대한 교란이 가장 많은 지역이 한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적인 섹터 플레이에 대한 스마트 머니들은 한국에 지금 머물러 있는 돈보다 저기 미국 시장에서 놀고 있는 돈이 더 많습니다. 거기가 네. 더 스마트 머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일단 먼저 시그널을 주는 지역은 미국에 있는 테크 주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다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네요. 오늘의 네. 결론은 우리는 이제 비반도체 쪽에 있어서의 포트를 좀 더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직은 반도체 쪽에서 기회를 좀 더 봐야 됩니다. 네, 반등이 나오더라도 정말 반등에서 세게 나오면 반도체 쪽에서 분명히 나올 거고요. 네. 여전히 좋게 보시는 분들도 많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나와도 반도체에서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니까 뭐 반도체 쪽에 투자를 제가 급하게 팔라 이런 말씀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유동성이 다시 들어올 때 우리가 다른 섹터를 봐도 늦지 않으니까 그럴 때 네. 타이밍 보시면서 유동성을 다시 보시죠. 확인하는 지표 가장 대표님께서 잘 보고 계시는 거는 금리 아무래도 금리겠죠? 네, 현재는 금리고 네. 그다음에 금리 이외에 뭐 선행 지표를 본다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는 걸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인 시장 쪽.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장 대표님 팬분들이 되게 많이 들어오셔서 우리 많이 혼났어요. 특히 여도원이 많이 혼났는데 아, 그래요? 왜 혼나요? 왜 우리 혼나요? 장 대표님한테 공격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친해요. 저희 예. 방송 구도가 오늘 약간 청문회 느낌이라. 네. 아 근데 네. 너무 이제 기존에 우리가 들었던 얘기들과 이제 다른 논리의 말씀을 해주시니까 거기에 이제 놀라는 그런 반응 정도로 네. 여러분들이 가엽게 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우리 장우진 대표와 함께했고요. 자주 나와주세요 이 시간에. 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어떻게 MC 괜찮았어요? 아이, MC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질문을 하시면 돼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아. 아는 게 MC의 또 너무 역할은 많으셔가지고. 질문. 네. 네. 아.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은 것도 안 아, 좋은 네. 거야. 네, 알겠습니다. 몰라야 돼 차라리. 네. 전 깨끗합니다. 저는. 아니 그래도 네. MC 저 지금 계속 혼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하시다 보면 괜찮을 거예요. 어깨 알겠습니다. 피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요. 자 우리 상승요정 박지훈 대표와 네. 박지훈 대표네 박지훈 부장과 함께했고요. 저희는 내일 돌아와야죠. 네. 예, 시장이 하락 전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운 안 나실 텐데 점심 맛있는 거 튼튼하게 이제 몸 보강되는 거 드시고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웃으면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